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의 이은지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27강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달려온 이 26강까지가 앞에 26강까지가 우리가 자연지리 영역 중에서 지리 영역 중에서 자연지리 파트고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절반까지 달려온 겁니다. 오늘부터 27강부터 60강까지는 인문지리와 그다음에 이제까지 쭉 배워왔던 것을 토대로 지역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쫙 정리를 해볼 건데요. 아무튼 오늘 27강부터 배울 인문지리는 여러분들이 더 기본에 충실해 주셔야 됩니다. 자연지리는 사실 공부하기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연현상이 뭔가 눈으로 우리 몸소 체험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특히 토양 같은 것도 보지도 않았는데 이 해백 섹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면이 있었죠. 하지만 인문지리는 그야말로 인간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주변만 둘러봐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인문지리는 사실 공부할 때는 쉽네, 다 이해되네 라는 느낌을 좀 쉽게 받지만 문제를 풀면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똑같이 생긴 문제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 인문지리는 그야말로 인간의 활동을 이 통계 수치로 나타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자료가 잘 변형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변형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가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도 그 수능 문제를 보면 선생님도 처음 보는 문제예요. 어디서 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풀리는 이유가 그렇게 기본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튼 오늘 27강은 먼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도시라는 공간에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촌락이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촌락과 도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촌락과 도시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지 다 뭉뚱그려서 정주체계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의 오프닝을 보니까 매회 오프닝마다 이 장면이 항상 방영이 되더라고요. 보면서 와, 정말 도시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딱 그 1분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 현재의 서울의 모습을 쫙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지구상에 어떠한 곳도 처음부터 도시였던 곳은 없어요. 다 자연 상태죠. 다 자연 상태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그 어떤 곳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인간이 뭐 경제활동을 하든 뭐 산업활동을 하면서 좀 도시 경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건축물도 세우고요. 그죠? 가옥시설들도 들어서고 산업시설도 들어서고 그러면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1분이었지만 임팩트가 강한 그런 장면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동영상으로 보면 더 좋은데 일단은 사진으로 편집해서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첫 번째 주제 촌락의 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전통 촌락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입지를 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촌락이 형성됐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형태상으로 우리가 집촌과 산촌으로 크게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모여있는 촌락이 있고요.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촌락들도 각각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도시가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 도시 체계는요. 작년 수능까지 최근 5년 동안의 수능에서 4문제나 출제될 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문제를 내기가 아주 좋은 주제인데 여전히 기본에만 충실해서 나왔습니다.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계속 묻고 있죠. 그 다음에 좀 스케일을 넓혀서 우리가 세계 도시 체계까지 살펴볼 거예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지구촌 의 스케일에서 우리가 도시체계를 살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룰 건데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전통 촌락의 입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야말로 촌락은요.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이 1차 산업에 의존을 합니다. 1차 산업은 그야말로 자연 생산물에서 얻어진 산물로 경제활동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짓던 뭐 물고기를 잡던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조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용수확보라든지 평야가 어디에 분포하는지가 그 촌락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에 들어서는 과거에는 이 촌락이 자급자족적인 생활 때문에 형성이 되었다면 혹은 그 경제활동을 했다면 최근 촌락도 이 자급자족적인 농업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1차 산업, 그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려고 하는 농업이 많이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조건, 교통 조건과 같은 그러한 사회 경제적 조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바로 이 부분이 작년 모의고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뉴탐스런 문제에도 실려 있듯이 이 부분을 우리가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전통 촌락은요. 어떠한 조건을 통해서 입지를 했는지 크게 자연적 조건과 사회 경제적 조건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촌락은 자연적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과거에도 우리 인간의 인문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조건도 취락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이 촌락의 입지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형이라든지 기후 조건도 한꺼번에 정리가 돼요. 한번 볼게요. 먼저 배산임수입니다. 배산임수는요, 우리가 풍수지리 사상에서 우리 조상들이 가장 선호하는 촌락의 입지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많은 촌락의 입지 형태에서 배산임수 형태를 띠는 촌락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배산을 통해서 집 뒤에 산을 둠으로써 겨울철에 아주 차가운 북서풍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강물이 근처에 흐르면서 임수 조건으로 인해서 용수구득, 벼농사에 쓸 농업용수라든지 우리가 마실 먹을 수 있는 물을 얻기가 아주 좋습니다. 대신에 배산임수는요, 완벽히 평야지대, 그렇다고 완전 산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그 산과 평야 중간에 산록면에 입지를 함으로써 산사태와 홍수 위험성도 동시에 피할 수 있는 아주 구릉지대에 잘 입지하는 그런 형태였죠. 그 다음에 자연재방입니다. 자, 평야에 사는 사람들은요, 평야, 좋긴 좋아요. 평평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도 흐르기 때문에 농사 짓기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가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죠. 그래서 항상 홍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후습지에 비해서는 그래도 홍수 위험성이 작은 자연재방도 취락의 입지로서 선호를 받았죠. 자, 왜? 배후습지보다 고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배수도 양호하기 때문에 필수취락으로서 입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범람원상에서 자연재방은 이 조건 때문에 입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용천대입니다. 용천이라는 단어는 선생님이 어디서 사용을 했냐면 먼저 선상지의 선단에서 한번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해안가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왜? 두 곳 다 지표수를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선상지는 선항에서, 그 다음에 제주도는 전체적인 기반함 자체가 현무암이다 보니까 하천이 거의 발달을 못합니다. 그런데 해안가에서는 물을 얻을 수 있는 용천대가 발달을 하죠. 그래서 이 둘 다 공통점이 득수취락으로서의 취락의 입지를 가진다라는 공통점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안당구예요. 하안당구는 우리 감익공유하천과 세트 지형이었죠. 그야말로 산지를 흐르는 하천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형인데 마찬가지 이거 융기 지형으로 함께 묶여줄 수 있었습니다. 산지는요, 평야가 적어요. 그런데 하안당구는 그래도 평탄면이에요. 일단 사람이 살기 좋은 평탄면이죠. 거기다가 평탄면인데 융기를 냈기 때문에 하천과의 고도 차이가 꽤 나요. 그래서 홍수의 위험도 아주 낮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멘트였죠. 하안당구는 홍수의 위험이 낮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하안당구 면에는 대규모는 아니지만 다른 평야지대에 비해서 혹은 배산임수 그 촌락에 비해서는 대규모는 아니지만 취락이 분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은 취락의 입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살펴보면 우리 역취락, 원취락을 합쳐서 역원취락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 그 조선시대 때도 공무원들, 조선시대 공무원들이 이제 지방에 암행어사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 거리를 가는데
이 말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계속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을 갈아타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며칠 쉬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갈아타는 곳에서 이런 취락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판매를 한다든지, 그죠? 뭐 주막집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숙소 같은 것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형성된 취락이 있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조건이죠. 그래서 여건 취락은 그야말로 도로교통의 요지에 이런 여건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역자가 들어간다든지 혹은 원자가 들어가는 곳이 과거에 여건 취락이었구나라는 것을 지명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태계원 이런 것도 과거에 여건 취락이었겠죠. 그다음 나루터 취락이에요. 나루터 그야말로 하천교통의 요지. 물론 거기서 이제 또 운반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도로교통의 요지. 둘 다 교통이 아주 발달된 곳에서, 특히 하천교통이 발달된 곳에서 발달하는 취락인데요. 마포 나루, 여의 나루 그 지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나루터 취락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노량진 혹은 진이라든지 포자가 들어가는 곳이 나루터 취락의 과거에 나루터 취락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 취락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경지대, 뭐 바다, 통영은 남해 바다 가장 남쪽 라인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아주 큰 활약을 펼쳤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중강진,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서 가장 내륙에 위치한 여기가 이제 중국과의 국경지대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이라든지 영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방어취락의 과거의 방어취락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지명이고요. 이 중강진은 사실 방어취락보다는 우리 기후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이다라는 것에서도 아주 또 중요한 곳이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랑 천천히 우리나라 입지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들을 우리 그림 몇 가지를 통해서 쭉 한번 편안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거는요, 우리나라 뭐죠?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 마을 두 곳입니다. 같은 연도에 동시에 지정이 됐죠. 그래서 안동화의 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대표적인 배산임수 입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조금 이따가 배울 촌락의 형태상으로는 집들이 모여있는 집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습도 되고 복습도 되는 사진이라서 선생님이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미하천 주변에 있는 하안당구면에 위치한 하안당구 취락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동여지도에서 한성부, 한양 주변에 이 원자가 적혀 있는 곳을 표시한 건데요. 거의 비슷한 거리로 띄어져 있죠. 다 교통의 요지로서 과거에 원취락이 발달돼 있던 곳이라는 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포나루의 과거 사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많은 그 배들이 들락날락 드나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앞에서는 이제 전통 촌락이 어떠한 조건으로서 입지를 했는지를 살펴봤다면 지금부터 할 거는 그 형태입니다. 형태. 전통 촌락이 모여있는 형태가 모여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게 있죠. 지금 이 집자가 집중하세요 할 때의 집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집들이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다 모여있죠. 그 다음에 산자는요. 산만하다 할 때 그 산자, 흩어질 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집들이 지금 일정 거리를 두고 아주 많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모여있고 하나는 흩어져 있다. 왜 모여있을까요? 모여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모여있으면 좋으니까 모여있겠죠. 모여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모여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떤 지역이냐?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큰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작겠죠. 그래서 항목,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보는 항목을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를 쳤는데요. 협동노동성의 필요성이 크냐 작냐를 통해서 집촌과 산촌의 형태가 나눠집니다. 아무튼 이런 지역은 주로 논농사 지역이에요. 벼농사는요, 모내기철이라든지 추수철에 아주 한꺼번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벼농사 지대에는 집촌의 형태가 대부분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용수구둑이 제한적인 곳에서도 집촌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물 없이는 못 사는데 거기에만 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생활용수의 공동관리, 뭐 우물이라든지 저수지를 공동관리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곳에서는 또 집촌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집단방어. 이런 곳에서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집촌은요. 아주 이러한 형태를 띠는 곳이 많아요. 왜? 유교 국가죠. 그러다 보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혈연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많은 그 촌락에서 같은 성씨들이 모여있는 동족촌,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말이죠. 같은 성씨가 모여있는 집성촌의 형태로서 집촌이 아주 많습니다. 자, 반대로 산촌은요.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작아요. 밭농사, 과수원, 이거는 거의 가족 그 형태의 농사 방법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입될 필요성이 없는 농업 형태에서는 굳이 모여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띄어져 있고요. 오히려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주자주 들여다봐야 되죠. 한꺼번에 뭐 사과를 수확할 수 없잖아요. 아침에 익은 거 다르고 저녁에 익은 거 다르기 때문에 자주자주 들여다보려면 내 가수원이 내 집 바로 앞에 있는 게 좋겠죠. 저쪽 멀리 있으면 가기도 힘드니까. 그 다음에 경지 규모가 협소합니다. 모여있고 싶어도 모여있을 수 없는 지형 조건이에요. 산간 지역에서는 대규모 칠학이 형성될 수 있는 지형 조건이 안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산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현대예요. 사실 전통 촌락이라기보다는 현대에서 신간척지, 새롭게 간척한 곳에서는 아주 반듯반듯한 농경지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곳은 대부분 기계로 농사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아주 대단위로 농경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기계로 할 건데 같이 모여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산촌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또 이 협동노동의 필요성, 이러한 포인트들 말고요. 이것도 물어보죠. 가옥과 경지 결합도가 어떤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집과 내 농경지와의 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거리. 물론 아주 가까운 집도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 집촌은요. 집은 다 이곳에 모여 있고요. 농경지는 이렇게 더 멀리 가야 되는 사람이 아주 많겠죠. 그러니까 결합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이 산촌은 뭐냐면 그냥 내 집만 한번 그려볼게요. 내 집 바로 앞에 내 농경지가 있는 거예요. 내 집 바로 앞에 내 가수원이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합도가 어떻습니까? 결합도가 아주 높죠. 그래서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자, 집촌은요. 이렇게 모여 살다 보면요. 정말 그 집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 수 있을 만큼 친밀도가 높습니다. 뭐 6시 내 고향 같은데, 마을회관 같은데 보면 뭐 할머니들이 뭐 너도 나도 다 뭐 집에 있는 거 서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그야말로 친밀도가 높고 공동체 의식이 높기 때문이죠. 대신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데 친밀도가 혹은 공동체 의식이 낮겠죠. 그래서 뭐 이런 항목들도 물어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집촌과 산촌은 내신에서는 충분히 한 문제 정도 물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지금 촌락의 입지 요인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형태를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부터 할 거는 기능에 따른 분류를 해볼 겁니다. 촌락도 기능에 따라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농촌, 그 다음에 어촌, 그 다음에 산지촌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농촌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건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농업 활동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벼농사 중심의 지역이기 때문에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집촌의 형태를 이룬다는 거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촌은요. 그야말로 어업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촌은 어업만 하는 촌락은 100% 어업만 하는 촌락은 별로 드물어요. 할 수 있으면 농업을 동시에 수반합니다. 동시에요. 반농, 반어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어촌의 거의 80% 이상이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어촌의 되게 독특한 특징이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양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거 바닷가인데 항구도 있고 그래요. 항구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농사를 짓는 그러한 형태도 보이죠. 이런 지역이 바로 반농, 반어촌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해안이라든지 동해안이라든지 뭐 남해에서는 주로 뭐
그래도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 어촌은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지촌이에요. 산지촌은 그야말로 산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이렇게 그 농촌이라든지 어촌에 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합니다. 좀 다양해요. 농촌은 농업, 어촌은 어업 이런데 여기는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고요. 경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촌락의 형태상으로는 산촌입니다. 산지촌은 산촌. 똑같은 말이죠. 산지촌은 산촌. 똑같이 산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조방적인 토지용. 이거는 집약적과 상대적으로 반대로 좀 땅에 대한 투자도 적고요. 노동력의 투입도 적고요. 자본의 투입도 적은 그러니까 토지를 좀 널널하게 이용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기능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통 촌락도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촌락이었던 지역은 없었다 그랬죠. 처음부터 촌락이었던 지역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촌락이었던 지역이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옛 모습, 전통 촌락의 모습을 그대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촌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촌락이 있고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촌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경관상으로 보시면 지금 벼농사 지대고요. 대부분 농사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가옥의 형태도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전통 촌락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분명히 농사는 짓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아파트와 같이 이거는 도시경관이죠. 도시경관이 슬슬 나타나는, 그래서 이거를 도시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근교촌락이라고 하는데 인구적인 측면에서 감소, 그 다음에 증가, 이걸로 나눠서 우리 뉴탐스러운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요. 대도시로부터 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의 영향권이 적게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도시의 영향을 아직 덜 받다 보니까 그 도시의 혜택을 받으러 사람들이 나가는 지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해요. 왜? 어떤 현상 때문에? 한마디로 이촌 향도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가 아주 많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 계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노인들이죠. 농촌에 6시 내고향 가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지, 땅은 많은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적은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가니까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 유소년층도 적겠죠. 그래서 폐교라든지 휴교가 증가하고 있죠. 휴교가 아니라 폐교나 분교 같은 그러한 학교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관상으로는 이렇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농업만 하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는 촌락은요. 대도시 주변에 분포하면서 대도시의 영향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인구가 지금 이 지역으로 오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 도시의 인구가 그 주변 지역으로 나가는 현상, 그걸 우리가 교외화라고 합니다. 인구나 산업시설이 도시 주변으로 영향권을 뻗쳐나가는 그런 현상을 교외화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주한 사람들은요. 다 출신지가 어때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촌락 같은 데 살고는 있지만 다 다른 연령대, 직업 구성,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유대감은 그렇게 긴밀하지 않습니다. 유대감은 약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적 경관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인구가 증가하는 촌락은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교외로 갔냐면 도시 생활이 너무 실증이 난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요. 땅값도 너무 비싸고요. 공기도 너무 더러워져서 조금 멀리 벗어나긴 했어요. 도시 주변을 벗어났는데 이 사람들 그래도 여전히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요.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촌락이지만 땅값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요. 그래서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직업이 여러 가지인 농가도 꽤 많고요. 엄마, 아빠, 딸, 아들이 직업 구성이 다 다른 농가가 아주 많습니다. 자, 투잡이에요. 투잡, 쓰리잡. 그런 겸업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전업이고 여기는 겸업이고 아주 쉽게 비교가 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뉴탐스러운 자료에 보시면 오른쪽 자료 2와 관련된 자료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순창군이라고 적혀 있는 이 지역은요, 어떤 지역을 대표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거냐면, 앞에서 방금 배운 인구가 감소하는 촌락과 인구가 증가하는 촌락 중에서 그야말로 인구가 감소하는 촌락의 대표로서 나온 거예요. 전통 촌락의 대표로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세대수, 가구 수도 감소하고 있죠. 근데 세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폭보다요, 인구가 감소하는 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구당, 세대당 인구 수도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또 감소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농촌에 뭐 4명, 5명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농가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 자료고요. 자, 자료 2는요. 순창군의 연령별 인구 변화를 과거 1996년과 비교한 2010년 자료를 서로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봤을 때 일단 0세부터 14세를 우리가 유소년층이라고 하고, 일단 연령층을 한번 선생님 나눠볼게요. 그 다음에 64세까지, 15세부터 64세까지를 청장년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5세 인구를 우리가 노년층이라고 구별을 하는데요.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경제활동층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많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줄었죠. 특히 그러니까 취업을 한창 할 나이대의 연령층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취업의 기회를 찾아서, 그죠? 교육의 기회를 찾아서 이촌 향동한 결과입니다. 청장년층의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이 지역의 인구 비중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중은 오히려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는 거죠. 아, 이걸 통해서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에 비해서 고령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됐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촌락, 전통 촌락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다음은 바로 뭐냐면, 이제 촌락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만 유지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드물어요. 변화를 추구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경제활동 이익을 많이 누릴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벼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소득 수준이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벼농사는요, 오히려 수입하는 게 더 싸게 된 그런 세계화 시대에서 외국산이 더 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촌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과거에는 그야말로 농사 활동을 했다면, 1차 산업에만 종사를 했다면, 지금 보시면 농촌 체험, 관광이죠. 3차라든지 농공단지 조성, 2차죠. 농촌 지역에 공장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조림, 가공 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성해 주면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취업 자리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도시로 안 나가도 되는 그러한 여건이 생기면 인구 유출을 조금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 2차 산업 같은 그런 시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산업 같이 고소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산업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이라든지 우리 TV에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 것도 최근에 농촌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료가 되는데, 이런 상업적 농업,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판매하는 농업입니다. 과거에는 논농사만 했다면 최근에는 과일이라든지 상품 작물이라든지 이러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작물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좀 더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걸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 편안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귀농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촌락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주 작은 변화예요. 아직 만가구도 안 되는 변화지만 그래도 추세는 귀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보입니다. 왜? 지금 한창 열심히 일하셨던 베이비붐 세대들의 그 분들이 이제 은퇴를 맞이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은퇴를 하신 분들도 꽤 많고요. 그분들이
그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기농인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탐스런 자료에 지금 기농인구 증가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걸 너무 큰 스케일에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일부, 아직은 되게 작은 스케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 이러한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이제 농촌도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 훨씬 더 고소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는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양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대요. 오히려 기술은 더 좋아졌는데 물고기 어획량이 오히려 줄었대요.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양식어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선생님 횟집에 가면 항상 물어보죠. 자연산이에요, 양식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자연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양식어업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어촌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이런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제 여기 강릉 카페거리인데 어때요? 보기만 해도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죠. 그래서 강릉은 과거에는 항구 이런 어촌이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카페거리가 아주 대규모로 조성돼 있고 거기에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다는 거 선생님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산지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산지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활동이 있었죠. 임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업 같은 것도 있었는데 특히 광산에서 우리나라 강원도가 광산으로 유명했었어요. 한때는 이 태백 지역이 명동보다 땅값이 비쌀 만큼 석탄 생산량이 많았던 곳입니다. 기회의 땅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가정에서 석탄 쓰나요? 1980년 이후에는 석유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파트는 거의 도시가스를 쓰죠. 그러면서 이 석탄의 필요성이 가정에서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무연탄이 주로 생산되는 태백시는요. 이 석탄 생산량의 감소와 더불어서 이렇게 인구도 아주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이 다 지역들이 강원도에 있는 지역들인데 과거에 아주 활발하게 광업 활동이 일어났던 곳이 그 광업이 쇠퇴하면서 마찬가지로 무연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인구도 이렇게 줄어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죠. 뭔가 변화를 추구하겠죠. 그래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냐면 마찬가지로 서비스, 관광, 그러면 다른 형태의 공업을 다시 또 변화를 추구하면서 들여놓습니다. 특히 이 강원도 지역은 관광산업으로 다시 도약을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리조트 시설로 다시 관광사업으로 다시 뜨고 있는 지역이죠.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촌락의 형태까지 우리가 기능까지 살펴봤고 변화까지도 살펴봤죠. 지금부터 할 주제는 뭐냐면 이제 도시로 슬금슬금 넘어가기 전에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고 넘어갈 겁니다. 촌락은요, 그야말로 인구 규모와 밀도가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도시, 군에서 시가 되려면 인구 몇만 이상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야말로 인구가 많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선생님이 2년 동안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안 했더니 얼마 전에 여주시 갈 때 고생했어요. 여주시가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승격이 됐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그걸 통해서 여주군의 인구가 많이 증가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도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요. 여기는 주로 1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2차와 3차겠죠. 여기는 직업 구성이 농촌은요, 농부, 어촌은 어부, 거의 아주 대부분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선생님 아파트 주민들도 다 직업 구성이 다르겠죠. 옆집만 하더라도 그 옆집 다 같은 층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직업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구성이 다양하다는 거. 공동체 의식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고요. 여기는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는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은요. 조방적이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는요. 집약적이죠. 왜? 땅값이 비싸요. 이 땅값이 비싼 곳에다가 건물을 1층 높이, 2층 높이 이렇게 지어가지고는 그 땅을
유지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아깝기도 하고 거기서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높게 지어가지고 임대료도 많이 걷어들여야지 그 땅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층화, 밀집화가 나타나는 게 도시의 모습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을 보시면 농촌은 주로 농업활동, 어업활동, 임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공산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받기는 되게 힘든 지역이에요. 대신 도시는 이런 2차, 3차 생산물은 많지만 실제로 인간이 그야말로 생존을 하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은 아니죠. 도시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촌락과 도시는 뭐가 일어난다? 그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촌락과 도시를 같이 가지고 왔고요. 여기가 지금부터 포인트가 있는 거죠. 촌락과 도시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으로써 정주체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걸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체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체계를 지금 공부하기 전에 이 뉴탐스런에서 지금 개념을 먼저 잡고 가자는 의미에서 중심지와 도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도시가 하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어요. 중심 기능을 하죠. 우리 센터, 중심 어떤 느낌이에요? 거기서 뭔가 메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나가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중심지가 되는데 그 중심지의 개념을 좀 더 기본에 충실해서 한번 보신다면 배후지, 그러니까 도시 주변 지역이 되겠죠. 도시에서는 그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공간입니다. 재화, 물건, 상품이에요. 서비스, 그야말로 서비스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이 나가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심지 성립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어색한 단어들,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걸 뉴탐스런, 그 탐스런 자료를 통해서 선생님이 중심지 이론 기본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지 이론은요, 지금 잘만 배워두시면 앞으로 뒤에서 배울 서비스어까지 한 번에 다 연결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요, 중심지 이론을 통해서 도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서비스업의 종류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중심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 개념 3가지를 설명하고 갈게요. 먼저 최소 요구치라는 개념이 앞에서 봤죠. 최소 요구치라는 건 뭐냐면 그 중심 기능이 유지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했는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려면 하루에 100개라는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된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100개. 이게 바로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중심지 아이스크림이라는 가게의 최소 요구치예요. 그러면 100개가 판매되는 범위 있죠?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를 중심으로 반경 100m, 반경 200m, 이게 100개가 팔릴 예상 범위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최소 요구치 범위예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뭐냐면 중심 기능, 아이스크림 판매하고 있죠? 아이스크림이 제공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입니다. 내가 팔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어디까지 판매되고 있는지 그 한계선인데, 자, 내 아이스크림이 나는 노란 선까지만 팔려도 본전을 찾을 수가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빨간색 범위까지나 팔린답니다.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죠. 이럴 경우에는 중심지가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될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죠. 그죠? 그런데 내 아이스크림 가게가 소문이 잘못 났어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만약에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게는 앞으로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죠? 중심지가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지금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를 가지고 중심지, 성립 조건을 얘기했는데 당연히 재화의 도달 범위가, 물건이 팔리는 범위, 서비스가 도달하는 범위가 그 기능이 최소한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치의 범위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크거나 같아져. 적어도 같아져야 되겠죠. 커지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배우지는 그 재화의 도달 범위, 그 안쪽 범위입니다. 그래서 비례해요.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왼쪽 그림은요, 최소 요구치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실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만큼이래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더 넓죠. 이거는 중심지가 성립되는 조건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내가 설정한 최소 요구치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 물건이 팔리는, 서비스가 팔리는 범위는 이거밖에 안 된대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지되기가 힘든 중심지 성립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이게 중심지 성립이에요. 중심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 단원을 설명을 하는 건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지금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즉 도시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고차 중심지가 있고 저차 중심지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육각형이 배후지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라 색깔이 소도시의 배후지 면적이에요. 면적이 어때요? 작죠? 우리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범위는 그 동네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 훨씬 더 고차 중심지의 재화의 도달 범위는 훨씬 넓은 범위까지 팔리겠죠. 그래서 우리 대도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도시의 배후지가 어때요? 육각형이 엄청 커졌죠. 그래서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같이 배후지도 넓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렵지 않은 그림이고요. 자, 그러면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에 싹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설명할 때 선생님이 항상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이걸 딱 한 가지만 잘 잡으면 다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또 대답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백화점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고객 수가 많을까요? 슈퍼마켓이 요구되는 고객 수가 많을까요? 백화점에 훨씬 더 많은 고객 수가 필요할 겁니다. 유지되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 요구치는 고차 중심지가 훨씬 더 높고요. 슈퍼마켓은 하루에 100명만 와도 바빠서 못하죠. 그죠? 자, 그 다음 백화점에서 팔리는 재화의 도달 범위. 앞에서 설명했죠. 백화점은 한 구에 한 개 없는 구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조금 군이라든지 작은 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동네는 백화점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더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즉 멀리까지 내 물건이 팔리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팔리는 물건이 훨씬 더 도달 범위가 넓어요. 자, 대신 슈퍼마켓은요. 그 동네 수준에서 그 인근 수준에서 끝나겠죠. 선생님이 재화의 도달 범위와 배후지는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얘는 낮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는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배후지 같이 가는 거 보이십니다. 그죠? 그 다음 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이 어때요? 지하부터 꼭대기층까지 아주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죠. 기능이 많아요. 종합병원에 가면 동네 의원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의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가 있죠. 저차 중심지는 낮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세요. 중심지 수. 자, 이걸 선생님이 왜 별표를 쳤냐면 우리 지리는 지도를 던져주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중심지 개수가 적게 찍혀있는 지도가 나올 거고요. 상대적으로 점이 많이 찍혀있는 지도가 나올 거예요. 각각의 중심지가 고차인지 저차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훨씬 더 고차일까요? 개수가 많은 거 적은 거. 그렇죠. 백화점이 많아요? 슈퍼마켓이 많아요? 슈퍼마켓이 훨씬 많죠.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차고요. 개수가 적은 게 고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별시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광역시 6개. 그죠? 그 밑에 시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지 간의 거리가 어때요? 여기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죠. 여기는 한 개 건너 편의점, 한 개 건너 편의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중심지 이론을 설명을 했는데 이거 하나만 아시면요. 다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도시, 서비스업 다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아주 지금 이 시간에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도시에다가 적용시켜 본다고 했죠. 도시에다가 적용시켜 보는데 지금 도시 계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저차 계층부터 고차 계층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왼쪽은요. 왼쪽 삼각형은 도시의 수를 가지고 이 저차부터 고차까지를 그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지금 고차 중심지 대도시에 해당하는 도시의 수는요. 많아요? 적어요? 적죠? 특별시 하나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광역시 6개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신분계층도 무슨 형태를 띱니까? 피라미드 형태를 띠죠. 먹이사슬 띠요. 피라미드 형태를 띠죠. 그래서 왕은 한 명이잖아요. 왕은 한 명. 그래서 고차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작아지는데 기능을 한번 보세요.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특별시는 하나밖에 없지만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행정기능, 수도죠. 그죠? 서울 수도면서, 그 다음에 경제의 중심지면서, 그 다음에 서비스의 중심지면서 어마어마한 기능들을 한꺼번에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차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기능이 낮아진다는 거.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까지 선생님과 오늘 딱 정리를 끝내셔야 돼요. 가끔 물어봐요. 이거 서비스업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심지 계층이 변할 수가 있는데 이 변화는요, 이 두 조건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개는 한꺼번에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따로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통 발달 따로, 인구 증가 구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가는데 인구 증가 따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 보시면 교통의 발달은 중심지 이론에서 어떤 개념하고와 관련이 있다? 재화의 도달 범위랑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왜 강조하냐면 교통이 발달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막 고속도로가 지하철이 뚫렸어요. 하지만 내 아이스크림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 100개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죠. 그죠? 대신 내 아이스크림 팔려나가는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노란 색깔이 어떤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의 범위예요. 자, 빨간색이 그 재화, 지금 그 중심지의 현재의 재화의 도달 범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약에 교통이 발달을 해요. 지하철 노선이 우리 집 앞을 지나고요. 버스 노선이 하나 더 생기고요.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교통 발달하고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100개가 팔려야 돼요.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면서 뭐는 넓어질 수 있다?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교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중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백화점의 혜택을 못 받았어요. 왜? 가기가 힘들어서. 이 별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백화점의 재화의 도달 범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주변에서 대충 해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별표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이제 교통이 발달하면서 백화점의 재화의 도달 범위에 흡수가 됐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만족하면서 살까요? 안 그러면 좀 멀더라도 좀 더 많은 기능을 보유한 멀리 있는 백화점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좀 멀리 있더라도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멀리 가더라도 다양한 기능이 있고 내가 다양한 상품의 선택 범위가 있는 곳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셨죠? 동네에 대형마트 같은 거, 브랜드 있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동네 그 구멍가게 뭐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막 피켓 들고 반대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저차 중심지가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멀리 가는 거를 별로 그러니까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대신에 인구가 증가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내가 예전에 아이스크림 100개를 팔려면 아파트 단지 5개를 흡수해야 됐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이 범위 안에 원래 5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밀도가 높아졌어.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아파트가 더 생겨서 똑같은 범위 안에 10단지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몇 개만 필요해요. 5개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설정했던 최소 요구치 범위에 비해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 이것만 내가 설정해도 100개가 팔리는 거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거의 그대로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어요. 인구 증가하는 거랑 재화의 도달 범위의 변화는 상관없어요. 대신 최소 요구치가 작아지는 겁니다. 범위가 좁아져요. 그러면 어떤 게 느껴져요? 저기 가면 장사가 잘 된다는데? 아파트가 생겼다는데? 그러면 나도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열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장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은 느낄 거예요. 학원 개수도 많고요. 미용실도 많고요. 음식점도 많고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생겨도 최소 요구치 범위가 좁은 범위에서도 충분히 다 서로 만족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구매력 증가도 같은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한 사람이 1개밖에 안 사갔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10개 사가요. 나는 몇 명만 필요하면 되죠? 과거는
100명이 필요했는데 이제 10명만 있어도 난 100개 팔리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중심지가 증가하고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중심지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선생님이랑 지금 중심지 계층의 변화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도시체계, 그다음에 세계 도시체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뒷부분엔 선생님이 28강에서 이어서 할 테니까요. 문제풀이까지 잘 준비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28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